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디,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도 스쳐가는 정보가 아닌 오래도록 남는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가상자산 이야기입니다. 인포맥스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금융권의 최대 이슈 토큰 증권 이야기해 주실 LKB의 이정엽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LKB의 이정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상당한 파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이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직자로서 법복을 벗으시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신 거 축하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 이야기 나눠볼 텐데 토큰 증권이 사실 예전부터 뭐 ICO와 관련돼서 증권형 토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토큰 증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라는 것은 일단 증권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증명하는 것인데 예. 그 증권을 이제 토큰화된 형태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권리를 관리하는 그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뭐 은행이나 국가나 그러든 한 명의 신뢰 있는 기관이 했다고 하면 예.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권리 이동을 볼 수 있는 장부를 똑같이 이제 다 보유함으로써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하고 각각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이라는 걸 해서 권리가 이동됐다 이렇게 뭐 톡을 줬다고 하면 네. 이제 토큰 증권은 하나의 큰 단체 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넘겼다라고 톡이 올라오면 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핸드폰에 있는 톡만 위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위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모든 그 거래 장부를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토큰으로 권리를 이제 이전이나 이런 장부를 관리하게 되면 위변조도 안 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 권리 이동을 볼 수 있는 투명성을 가지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장벽을 이제 뭐 각각 국가마다 그 해당 장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권리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토큰, 권리의 이동, 뭐 어려운 단어들이 좀 어렵죠. 나오긴 네. 하는데 단순히 말하면 증권이라는 게 권리의 증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구체적으로 토큰으로 된 증권, 토큰 증권은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토큰 증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뭐 채권, 뭐 주식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실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미 뭐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오랫동안 잘 이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뭐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뮤직하우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음원 저작권을 어떤 권리 증서로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냥 인터넷에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런 조각 거는 투자죠. 네, 조각 투자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나온 신종 어떤 투자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규율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금융위가 고민을 하고 그걸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이 투자계약 증권이 아마 새롭게 이제 창의적인 시도가 엄청 많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나온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투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금융위에서 2월 6일쯤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의 발표,
STO 발행과 유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정부로서는 어떤 거를 최종적으로 노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증권과 비증권을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데 네. 증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투자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증권은 투자성이 있고 원본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잘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하면 원본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귀중한 돈을 다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증권인 경우에는 가장 강력하게 이제 금융위가 생각하는 목적이 투자자 보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원본 손실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증권형의 그 토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제 투자자 보호 수단을 가미해서 제도권으로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규제로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그렇죠. 이 제도화로 들어오면 이제 법인이나 음. 다양한 뭐 우리 연기금이나 뭐 모든 그런 공적인 기관들도 그 이제 법적인 제한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뭐 투자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자금 모집하는 사람들도 이게 뭐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그런 법적 불안정성이 있는데 그런 법적 불안정성을 모두 제거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토큰 증권에서 사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증권성으로 판단이 되냐 아니면은 비증권성으로 판단이 되냐 요 가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죠. 중요할까요? 이게 증권성 판단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네. 사실 미국 SEC에서는 어떤 분이 이제 지금 뭐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 모두 다 증권이다라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모두 다. 예, 모두 다. 예. 그래서 그럼 그 말은 이제 SEC가 모든 토큰을 다 관리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혁신을 또 중요하고 이제 조금 더 자유를 중요하는 또 상품 CFTC 같은 데는 상품 선물위원회 같은 경우 이거는 상품이다 이러면 규제의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증권 여부에 대해서 많이 다퉈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증권이라고 하면 다 각국의 증권법들이 다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이 만약에 증권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동안에 그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모를 한 여러 가지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이제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금이라도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그냥 지켜봤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급 적용이 되는군요.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 증권이야. 그럼 너 증권 신고도 제출하지 않아서 이제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도 있었다고 판명이 되면 그와 관련된 뭐 민형사적인 처벌을 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로서도 업비트 빗썸에 있는 많은 가상자산들이 자기가 증권이 아니라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좀 증권이 아니라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 보완 요청이 아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거래소에서 이제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증권성이 있다 일부가 이렇게 네. 판단이 되면은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되면은 뭐 자체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장 폐지를 일단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시키고 예. 그 증권성을 가진 토큰은 다시 요건을 갖춰서 STO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을 갖춰서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예. 최대한 이제 투자자를 좀 보호하는 측면이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 한도가 없고 투자자 자격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증권으로 판명돼서 예. 그 상장 폐지가 돼서 새로 준비해서 STO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그 상장 기간 동안 이제 공백이 있고 예. 그 동안은 이제 투자자들은 환금 그 환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STO는 규제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자유롭게 거래하던 것들이 투자 한도가 확
주는 경우 아니면 엄청 그 규제에 필요한 서류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그 STO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될 수 있는 상장이 지연되는 그런 위험성을 투자자들이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처에 대한 내용도 좀 확실히 나와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을 했는데요. STO의 이제 발행과 유통을 통해서 증권사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또 아닐 수도 있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증권사가 최대 수혜자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가 기존의 ICO 붐에서 아무런 어떤 수익을 얻지 못하였는데 예. 가상자산 중에 이제 증권형 가상자산을 이제 본인들이 그 발행 주관을 하거나 아니면 유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수혜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혜 사이즈가 생각하는 만큼 예전에 가상자산 붐이 있을 때만큼 엄청나게 그 거래가 될 것이냐, 그러기에는 지금 나온 가이드라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도를 많이 축소시켰기 때문에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뭐 엄청나게 붐이 있었을 때는 업비트에서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금액인 한 50조 정도 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수수료가 뭐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거래될 만한 환경을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그 정도 거래되려면 정말 강력한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는 토큰이 아마 많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시장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당분간은요. 예. 그 다른 요인을 좀 보자면 이제 금융위에서 나온 내용상 토큰 증권이 발행과 유통의 주체를 분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큰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예전에 해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그 이미 이 규정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금융위원회가 지도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빗썸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거래소에서 토큰을 발행해서 거래소 수익을 그 거래를 한 만큼 거래소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런 거래소 토큰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발행과 또 자기 거래소에서 유통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 뭐 거래소 스스로 시세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는 그 금융위가 분리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지금 그래서 뭐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가 투자한 여러 가지 증권들은 다 상장 폐지가 돼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서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색하면서 환영의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제한점이 확실히 있긴 있군요. 네. 네. 자, 지금 보면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증권사가 아니어도 또 요건만 갖추면 발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게 어떤 쪽으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 새로운 그런 제도가 들어왔고 또 기존의 이제 금융사 말고 좀 혁신적인 DNA를 가진 기업들이 들어와서 아마 다양한 경쟁이 될 텐데요. 그 결국은 이런 어떤 거래소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나중에 경쟁을 통해서 한두 개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증권사들도 많이 경쟁을 하고 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아마 자회사 등으로 만들어서 그 발행을 대행하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는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런 그 STO 거래소가 이제 대중의 그리고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지는 좀 경쟁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나온 내용이 계좌 관리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자 STO 사업자가 할 수 있게 한다. 이건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특별한 신설 기관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토큰 증권은 예. 계좌
그 증권의 이동이라든지 발행 이런 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그리고 유지할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해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가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해킹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네네. 그런 거와 관련돼서 보안성이라든지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신뢰성 등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소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좀 신뢰받는 사람들의 일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주로 그 공적인 장부를 관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검증받은 기관이나 사업자가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이 계좌 관리 기관 제도인 것 같은데 업비트나 빗썸 같은 기존의 이제 대형 거래소들 유명한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좌 관리 기관이 되고 싶어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좌 관리 기관이 되려고 할 것 같고요. 저는 뭐 경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있는 그 거래소에서는 증권형, 비증권형 전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증권형은 원래 거래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약간 불분명하거든요. 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다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당국에서 증권형 토큰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경우에는 일반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STO 거래소로 가도록 이제 제도를 이분화했기 때문에 예. 그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모든 가상자산을 자기가 유통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처럼.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STO 거래소를 뭐 운영하고 라이센스를 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가상자산 업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실 텐데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STO 발행과 유통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가 좀 있습니까? 그 지금 증권사에 있는 분들은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거니까 네. 그 자본시장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제 시장 사이즈가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일단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분들은 지금 있는 토큰 거래되고 있는 토큰이 확실히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거를 좀 명확히 빠르게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투자자들은 믿고 했는데 갑자기 그 증권으로 판명되면 상당 기간 상장이 폐지돼서 다른 데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에게 미리 잘 알리고 그리고 이미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처음 올라갈 때 이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아마 그런 법률 의견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권성 판단을 금융당국에서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법률 오피니언을 조금 더 보강해서 네. 그리고 그 새로운 토큰은 뭐 설계 단계에서부터 증권형이 아닌 것처럼 충분히 분산시켜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TF를 네, 발족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증권성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네.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본시장법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그 규정을 받는다는 거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공시 그리고 그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게 처음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ICO 할 때 보면 백서에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그게 제3자나 신뢰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검증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참여한다더라 되어 있는데 사실 참여가 안 돼 있거나 로드맵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그게 이제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되고 만약에 작성이 허위 기재가 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허위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아까 말씀한 그런 예. 내용입니다. 뭐 예컨대 뭐 다른 어떤 데서 투자했다더라 했는데 이제 투자가 안 됐거나 뭐 투자자들의 투자를 쉽게 투자 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거기 적는 거죠. 뭐 어떤 물적 시설을 갖춘 것처럼 이제 보였지만 사실 실제는 물적 시설이 없었던 것 그리고 뭐 개발자들 아니면 운영자 누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백서에 썼는데 그런 참여가 없었던 것. 사실상 증권 상장에 준하는 기준으로 보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은데. 예. 27종의 일반 공모를 제한 없이 하려면 27종의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맞춰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주식 경우 IPO 하는 게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한 네. 1년 준비해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와 같은 동일한 규정을 이제 토큰 증권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성 대상이 되면 힘들어지는데 이제 STO를 잠깐 돌아와서요. STO 이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 상황에서 이제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 싶어 하느냐, 유통을 하고 싶어 하느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어떤 쪽을 선호합니까? 지금 증권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유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발행을 선택하려면 좀 훌륭한 프로젝트가 STO로 많이 나오면 네. 이제 그 발행 주관을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어떤 사이즈의 그 STO들이 들어올지를 좀 모르고 있고 어떤 형태일지도 모르고. 뭐 요즘 나와 있는 게 뭐 미술품 조각 투자니 아니면 뭐 심지어 한우 조각 투자, 뭐 음원 조각 투자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한 건, 두 건 하는 거 하고 뭐 예. 주식 시장에서 IPO 하면 뭐 몇 조짜리, 뭐 몇십 조짜리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토큰 증권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큰 딜이 많이 이루어지면 발행 주관을 전문으로 하는데도 아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률가로서 사실 그 가이드라인도 상당히 심도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토큰 증권 사업이 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이제 STO 가이드라인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STO 가이드라인은 아직 이제 가이드라인인 것이고 예. 사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야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안에서는 뭐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면은 사실은 되게 이게 좀 딱딱하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는데 지금 저희 STO 거래소는 아마 조만간 두바이나 싱가포르에서 나올 그 글로벌 STO 거래소하고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STO 거래소가 경쟁에서 좀 이길 수 있도록 그 시장을 잘 살펴보면서 유연하게 좀 규정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이지 않은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준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거래가 시작되기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 올해 상반기에 예.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지금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만약에 예정대로 되면 법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지금 그 증권사들은 이미 준비 끝났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됐다. 그러면 빠르면 9월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네. 당장 STO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다. 네. 네, 저희 법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큰 증권 관련해서 LKB의 이정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큰 증권 이야기해봤습니다.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통한 이제 투자 관련 사기 사건, 발행과 상장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여부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반대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투자자 보호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의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자금이 원치 않게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